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 인구 균형 방정식, 인구 성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오늘은 인구 구조를 이해하는 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이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의 개념, 그 다음에 각종 지표 계산을 하는 것. 인구학에서는 그 인구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도 하지만 인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지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별 구조 지표, 특히 이제 성비, 그 여자 100명을 기준해서 남자의 수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능적인 연령 구분인데 그 유소년, 생산 연령, 그 다음에 고령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고령화율, 노인 인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비 구조 지표로서 유소년 부양비라든지 고령자 부양비라든지 총부양비 또는 잠재적 노년 부양 또는 부양비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연령 구조의 대표값에서 평균 연령이나 중위 연령에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그 한 나라의 인구의 역사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성과 연령, 남녀별 그 다음에 연령별로 기본 속성이 되는 이런 그래프 그리기인데 성연령별 인구의 그 도수 분표에 따라 가지고 인구 구조를 표현한 것을 우선 인구 피라미드, 생긴 모양이 피라미드처럼 되도록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 중심축을 제로로 해가지고 좌측의 도수는 보통 남자를 그리고 우측의 도수는 여자로 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높은 연령이 되도록 배치를 하게 되고 연령 계급은 1세 상세한 피라미드가 되겠죠. 5세별 연령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인구 피라미드는 절대 인구 피라미드와 상대 인구 피라미드로 나누게 되는데 그 총 피라미드를 있는 숫자 그대로 그 총 인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절대 인구 피라미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해당 연령별 인구 구성의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연령별 성별 인구 전체를 100으로 봅니다. 그 100을 해 가지고 성별 연령별 인구를 가지고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만든 그래프를 상대 인구 피라미드라 그럽니다. 상대 인구 피라미드를 그리는 경우는 인구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변화를 했을 경우에 또는 한 시점에서 중국과 한국, 중국은 전체 인구가 13억 5천만이죠. 한국은 5천만일 때 또는 미국의 인구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다수의 인구를 비교하는 경우 인구 규모와는 독립적으로 연령별 인구 구조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런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피라미드가 1960년에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피라미드죠. 중간에 약간 들어간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1960년대 기준으로 배워가지고 볼 때 6.25 전쟁을 경험한 경우 일부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그냥 끝나고 1945년 그리고 5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간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저출산의 어떤 영향 같은 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변동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양쪽 어깨가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나무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의 모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그리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지금 엑셀 자료를 보여주고 왼쪽에 있는 것은 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통계청의 엑셀 를 이용해서 통계청의 그 코시스 자료를 그냥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그것을 오른쪽에 표를 그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왼쪽에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남자인데 남자는 마이너스로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엑셀의 그래프 그리기 방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남자는 마이너스 값, 여자는 그대로 변경을 해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 5세별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진 모습들을 그릴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연령층의 눈곱은 5세 간격으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나타나게 하려면 아래와 같은 엑셀 옵션을 사용을 해서 눈곱은 1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축거의 어떤 간격 같은 거라든지 숫자들이 어디에 표시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를 엑셀 차트로 그릴 경우는 축가의 간격을 0, 100, 사이 간격 너비를 0으로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남녀가 어긋나거나 또는 연령대별로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주의사항을 제대로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구 피라미드를 그리기 위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웹사이트에서 인구 가구 통계를 하고 해당 연도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성연령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구조 지표를 보자 이 말이죠. 성별 구조에는 우선 구조 비례수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비율의 개념을 적용하는 건데 남녀 구성입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인구. 여자 구성비 하는 건 전체 인구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전체 인구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연령대별로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구조 비례수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 대해서 남자 인구 또는 여자 인구를 계산하는 것이고 또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만 성비 자료죠. 섹스 레이쇼 하는 건데 대립 비례수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구조 비례수였고 전체 중에서 남자 또는 여자가 차지하는 것이고 비의 개념인 대립 비례수는 여자 인구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남자 인구를 기준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구 통계 지표를 작성할 때는 성비 이야기하면 여자 인구 100에 대해서 남자 인구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비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비는 연령별로도 계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거 연령별 출생 성비 중에서도 출생 시점의 성비이기 때문에 출생 성비, 영어로는 SRB의 Sex Ratio at Birth 하는 말을 씁니다.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를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의 불균형은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가자면 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게 80년대 초반이죠. 이때 이제 더욱더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사에서 큰 오점인데 그 오점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출생 성비의 불균형은 아이를 적게 낳아라 하니까 2명 낳던 사람, 2명 낳게 되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보통 낳게 되죠. 그런데 적게 낳아라 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들을 선호하는 이 나라에서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선천기형을 줄여준다 해가지고 각종 검사를 하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0년대에서는 아주 피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에 대한 계몽운동이 벌어지면서 2000년에는 약간 완화되다가 최근에서는 아직도 약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거의 정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과 북한의 성비구조입니다. 이 성비구조를 1950년대부터 지금 2015년대까지 쭉 계산해보면 남한은 거의 1950년대, 60년대 좀 100이 되지 않다가 거의 100에 접근하다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살면서 100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북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100에 훨씬 미달을 못하다가 전쟁 때 북한이 남자들의 인구 소모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이 개선됩니다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경우는 성비가 100 근처의 수치에 도달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95 수준 근방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의 성비 구조는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연령 개념인데, 이 연령 개념은 상당히 다양하다.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연령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구 통계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출생 후 현재의 조사 시점까지 생존 기간을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만 또는 완전 연령, 풀 연령입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월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통 연령을 측정하는데 주요 기준은 생일이다 하는 겁니다.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연령이 한 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한 살 더 먹었다 하면서 세배를 하는데 이것은 인구학에서 적용되는 연령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양 3국에서는 그래서 출생과 더불어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개념으로 연령을 헤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구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보면 생일 기준으로 연령과 3법을 하는 경우 이걸 주세라고 그러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셈법과 비슷한 건데 신년의 기준으로 연령 3법을 허세라고 그런다 이거죠. 문화혁명 이후에 주세를 사용하도록 만연령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생일 기준의 연령 산법을 만연령, 그 다음에 신년 기준의 연령 상법을 세는 기준을 세는 나이, 집에서 헤아리는 나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공문서에서는 만연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이제 점괘를 짚는데 세는 나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만연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통계에 사용하는 연령 개념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령의 개념이 차이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령의 기능적 구분입니다. 연령의 기능적 구분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한 시간을 이제 연수로 표시한 것이, 네, 이거는 정확하게는 연속 변수죠. 그 소수점 이하는 통상적으로 버리고 정수값만으로 표시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내리는 것이 연령입니다. 연령의 기능적 구분을 보면 0세에서 14세, 15세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유소년 인구라고 그러고 15세에서 64세, 65세가 되기 전의 인구를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도 생산만을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working age population,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입니다. 공식적으로 고령자 인구 하는 것은 old age population이었고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60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구 통계 작성에서 우리가 보통 정하는 기능적 구분이고 어떤 경우 법이나 또는 법령 중에서도 여러 법에 따라 가지고 아동 또는 유소년을 정하는 연령이 달라지기도 하고 고령자를 정의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60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65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나라는 60세 어떤 경우는 65세 어떤 경우는 70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 통계와 관련해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늦어지고 또 기대 수명이 상승하면서 기능적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그거 해야 된다는 의견.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는 요사이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20세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25세가 돼야 되니까 24세 미만을 유소년 인구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20세 또는 25세가 되는 거고, 또 고령자 인구를 65세가 아니라 70세로 정하게 되면 69세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상한선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하는 인구의 연령적 기분을 유소년 인구는 0세에서 14세,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고령자 인구는 65세 이상으로 해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그 3대 그 연령 집단별로 보게 되면 2015년을 기준해갖고 생산 연령 인구가 거의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다음에 그 1950년대, 60년대에는 보면 그 유소년 인구가 거의 그 생산 연령 인구와 숫자가 같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2060년대 앞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45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령자 인구가 1950년대, 60년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거의 40% 수준으로 육박하게 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의 거의 비슷한 수치.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거의 2060년에 되면 거의 50%에 대해서 노년 인구는 40%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유소년 인구가 10%가 돼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생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가 50%가 되고, 생산을 할 수 없는 또는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구가 유소년 인구나 또는 노년 인구를 더하게 되면 거의 50%가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구가 지금 2015년에서부터도 앞으로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노년 인구의 비율, 이건 UN 통계에서 가져온 50년에서 2050년대. 일본이 지금 40%를 가까워지면서 제일 높은 곳으로 되어 있고, 한국이 35%를 좀 넘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구에 의하면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 또는 독일 이런 나라들은 저출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저출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50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다가 오랫동안 노인 인구를 수용하는 훈련을 해온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14% 정도 수준의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35%가 아니라 40%의 노인 인구를 가지게 되는 2050년대, 2060년대로 가게 될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냐. 지금 2015년, 2018년에도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이나 청소년 또는 생산 연령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인 인구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베풀어야 되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부양비의 개념입니다. 부양비 측정의 목적은 노동력 인구죠. 비노동력 인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의 기능적 구분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유소년 부양비는 결국 0세에서 14세의 인구를 분자로 하고 15세에서 64세, 즉 생산 연령의 인구를 분모로 한 것입니다. 결국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젊은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연령의 인구를 부양한다는 뜻에서 유소년 부양비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고령자 부양비입니다. 65세 이상을 분자로 하게 되고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가지고 분모로 하게 되는데 나오는 인구입니다. 이거 유소년 인구와
고령자 인구를 더해 가지고 그것을 분자로 하게 되고 분모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분모로 해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유소년 인구와 고령자 부양비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재적 노년 부양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령자 부양비를 역으로 계산한 건데 결국 65세 고령자 인구 1인을 부양하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몇 명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보통 보면 현재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 1950년대, 60년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1인을 부양하는데 우리나라에 20명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50년, 60년이 되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데 젊은 사람 1.5명 정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 무서운 수치냐 하게 되면 요 사이의 젊은이들 경우에 상당히 어떤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빈곤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말이죠.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인 한 사람을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어려움을 말해주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겠습니다. 부양비의 개념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청의 그 인구 구조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이제 노인구의 비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3개 연령 집단별 인구 구성비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의 이제 기능적 구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우리 한국 인구의 이제 부양비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고령자 부양비인데 고령자 부양비는 이제 2015년을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 과거에 높았습니다만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이것을 합한 것이 가장 그 낮아지는 지점들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 지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이 수준이 낮을 때 우리는 인구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구 보너스의 시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인구 배당거든 인구 보너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연령 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인구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시기가 한 20, 30년 정도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둔화되면서 인구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시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고령자 부양비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양 부양비가 대단히 낮아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될 사람이 줄어들면 올바른 사회정책, 경제정책 수단이 개발되고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해가지고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된다. 즉, 총 부양비가 낮은 시점이 기회의 창이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보너스는 그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그 경제, 그 다음에 협력, 그 통합이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선진국 클럽의 그 국제기구입니다만은 인구 보너스를 경제적 성공으로 전환하는데 그 인구학적인 조건이 좋다 그래가지고 항상 경제적 성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아직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인구 보너스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항상 어떤 기아에 신음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을
경제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조건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기구는 질적,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든지 실업률이 낮은 노동시장이라든지 그런 적절한 거시경제적 환경이라든지 개방경제 체제, 즉 무역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무역 환경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떤 종족, 민족, 지역 간의 싸움, 투쟁,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구 보너스,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낮다도 실업률이 낮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구해주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 또는 최근에 지금 자유무역 시장의 환경이 아니라 보호무역, 즉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총부양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인구 보너스를 성취시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그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청년은 그 나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환경, 일자리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연령입니다. 그 연령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연령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서 인구 피라미드를 배우고 뭐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특정 인구에 포함된 전체 구성원의 연령 속성을 평균을 한 것이고 5세 계급 도수 분포표의 중위값과 그 연령에 대응하는 그 도수의 곱을 모두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연령이 5세 간격이고 0-4세는 2.5, 5.5에서 9 사이에는 7.5로 중위값을 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연령 간격이 1인 경우에는 0세는 0.5, 1세는 1.5세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위연령은 통계학에서 중위값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연령에 적용을 한 것인데 개념적으로는 그것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을 젊은 사람으로부터 순서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총 인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이거죠. 인구학에서는 보통 그 평균 연령보다는 중위연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연령별 인구 구조가 보면 인구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형의 인구 구조를 가지면서 대칭이 아니죠. 어떤 정점 인구에 대해 가지고 좌우가 대칭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위연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중위연령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구의 키나 몸무게, 그 IQ와는 달리 연령 구조는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의 꼬리가 길어지는 그런 분포이기 때문에 연령 구조의 대표값으로 중위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연령의 지도들을 보게 되면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중위연령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아프리카나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가게 될수록 중위연령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구 구조를 성연령별 분포에 따라 도표로 그린 것, 인구 피라미드를 이야기를 했고 절대 피라미드나 상대 피라미드,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는 1세별, 5세별로 작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연령별 인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성비, 연령의 기능적 구분에 따른 인구 구성비, 유소년, 생산연령 인구, 연령 구조의 대표값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는 대표 연령, 중위연령으로 측정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이면 평균 연령이 중위연령보다 많지만은 항아리형에서는 서로 비슷해지고 역삼각형이 되면 중위연령이 평균 연령보다 많아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